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약간 자연재해 파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상청 산하에 있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이런 지진이나 지진의 일, 화산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교육하는 이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배우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고 외부로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11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11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런 지진 경보 문자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자를 받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런 문자를 받는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큐를 봤지만 진도가 조금 빠른 면도 있고 해서 다른 반이랑 진도를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소개를 하는 점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일단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지구. 이는 수많은 지각 활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지구의 지각 활동은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지진입니다. 작게는 감지할 수도 없는 미세한 진동에서부터 건물과 땅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거대한 흔들림까지,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의 발달된 기술로도 아직 예측해낼 수 없는 지진. 이러한 지진은 과연 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진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지구의 내부는 내핵과 외핵, 맨틀, 그리고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틀에서는 핵과 지각의 온도차로 인해 끊임없이 대류 운동이 일어나고, 이는 지각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지각은 여러 개의 지각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진은 지각판이 서로 만나는 판의 경계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판의 경계로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불의 골이라 불릴 만큼 큰 규모의 지진과 화산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판의 경계에서는 지각이 서로 부딪히거나 밀고, 때로는 포개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 에너지가 지각에 축적되다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에너지가 지각의 약한 부분으로 방출되면서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진입니다. 즉, 지진이란 지각 활동이 만들어내는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진파는 지각 내부에서 처음 발생하게 됩니다. 지각 내부에서 지진파가 최초로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합니다.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지표면으로 전파되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여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지진이 되는 것이죠. 땅의 흔들림이 시작되는 진원 바로 위의 지표면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 지진의 발생 위치가 되는 것이죠. 지진파가 만들어내는 땅의 흔들림은 다양합니다. 어떠한 진동은 커다란 피해를 남기지만 어떠한 진동은 사람이 느낄 수도 없을 만큼 약하죠. 이렇게 다양한 지진의 크기,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지진의 크기는 규모와 진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진의 규모란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의 절대적인 에너지 크기를 말합니다. 규모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며 규모가 일씩 증가할 때마다 그 에너지는 약 32배씩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피해 위험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죠.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지진은 1960년 칠레의 발디비아 지진으로 그 규모는 9.5로 관측되었습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는 9.0, 그리고 지난 2016년 9월 12일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9.12 지진은 규모 5.8로 관측되었습니다. 한편 지진 발생 시 우리가 느끼는 땅의 흔들림 정도는 진원의 깊이에 따라 그리고 진원에서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지표면에 나타나는 진동의 크기, 다시 말해 내가 위치한 곳에서 실제 느껴지는 흔들림의 크기를 나타낸 것을 진도라고 합니다. 일반인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범위는 진도 2 이상. 진도 5에 이르러서는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지고 7 이상부터는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즉, 지진의 규모는 같은 값으로 동일하나 진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와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지진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경주에서 일어난 9.12 지진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정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직 현대의 기술로는 지진을 예측할 수 없기에 지진을 미리 파악해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지진 발생 즉시 이를 파악하고 지진이 더 넓은 지역에 전파되기 전에 빠르게 대처한다면 지진의 피해 정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상청에서는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진을 바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분포된 지진 관측소를 통해 지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진파가 감지될 시에는 즉각적으로 분석이 이뤄지죠. 그리고 감지된 지진파가 큰 규모의 지진으로 분석될 경우 지진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유관기관과 국민에게 알려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진 조기경보는 지진파의 전달 속도 차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지진파는 먼저 도달하는 P파와 상대적으로 늦게 도달하는 S파로 나뉘는데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지진파는 S파입니다. P파의 속도는 초당 약 6에서 8km, 그리고 S파는 초당 3에서 4km의 속도로 진행합니다. 지진 조기 경보 서비스는 먼저 도착하는 P파를 이용해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S파가 도달하기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단 몇 초에 지나지 않는 짧은 시간이라 해도 이는 지진의 피해와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기상청에서는 보다 신속한 지진 조기 경보를 위해 국가적인 지진 감시 역량과 분석 기술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진은 신속 정보와 상세 정보로 국민에게 전달됩니다. 규모 3.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때에는 자동으로 추정된 신속 정보를 1차적으로 빠르게 발표합니다. 신속 정보에서는 국민의 불안감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이 중시됩니다. 지진의 영향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긴급 재난 문자나
TV 긴급 자막 방송과 지자체 재난 조기 전파 체계를 통해 지진 발생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지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상청 홈페이지 131 ARS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국민들이 지진의 영향과 피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생 위치, 규모와 함께 진도, 발생 깊이도 함께 서비스합니다. 2017년 유관기관 대상 진도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18년 대국민 진도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지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진 신속 정보를 받게 되면 견고한 탁자 밑으로 숨거나 쿠션 등으로 머리를 막는 등 최대한 머리를 보호하고 대피 시간이 충분하다면 탁 트인 바깥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나타나는 시간은 대체로 1분 이내. 진동이 끝나면 수도, 가스 등을 잠그고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 여진에 대비합니다. 예측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지진. 이러한 지진에 대처하는 방법은 단 하나. 지진에 대해 알고 대비하며 지진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는 것뿐입니다. 기상청에서는 더욱 철저한 감시와 빠른 통보로 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진.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고 아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영상 이제 보셨을 거고요. 왜 자꾸 이렇게 한 장씩 더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셨을 거고, 이제 지진의 화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시간은 과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좀 지리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지리의 파트에 있는 이 재해 파트는 좀 과학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보시라고 이렇게 자료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파트별로요, 정의 및 관련 용어를 보고 발생 원리, 관측 방법, 재난 발생 시 대처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조기경보 시스템이란 게 무엇인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지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진도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지진 당시의 CCTV와 시청자들이 YTN으로 보내준 제보 영상엔 지진으로 놀란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찔했던 지진 당시 모습과 대피하는 시민들의 표정을 우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의 한 체육관에서 배구 연습을 하던 사람들. 잠시 진동을 느끼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건물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자 이내 혼비백산하며 급히 체육관 밖으로 대피합니다. 여느 때처럼 손님들이 게임에 몰두해 있는 김해의 한 PC방. 심한 진동과 함께 컴퓨터 모니터까지 흔들리자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놀라 뛰쳐나갑니다. 지진 진앙지와 가까운 경주에선 전신주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놀란 사람들이 하나둘씩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한산했던 거리는 뛰쳐나온 사람들로 금세 채워집니다. 인근의 다른 거리에선 지진이 나자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놀라 오른편으로 황급히 뛰어나갑니다. 텅 빈 거리의 도로 왼편엔 모녀로 보이는 두 여성이 휴대전화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잠시 뒤 지진으로 땅이 심하게 흔들리자 두 여성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에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 일대는 건물이 크게 흔들리면서 외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고 임시 건물이 주저앉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하늘에서 본 피해 현장을 유종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시 환여동의 빌라 단지입니다. 옥상에 있던 물탱크 건물은 뼈대만 남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벽돌은 주변으로 떨어져 널브러져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의 물탱크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두동강 물탱크는 지진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건물 외벽은 통째로 떨어져 나가 흉측스럽게 변했습니다. 바닥에는 떨어진 벽돌이 흩어져 있고 지상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는 옥상과 외벽에서 쏟아져 내린 벽돌에 상당수가 파손됐습니다. 수업 중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던 한동대. 외벽이 떨어져 나가 회색빛으로 변한 학교 건물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지진 당시의 진동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건물도 피해가 났습니다. 건물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땅바닥에는 부서진 벽돌로 가득합니다. 교회 임시 건물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건물 한쪽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 통째로 땅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사찰의 기와 지붕도 부서졌습니다. 기와 일부가 지붕 위에 겨우 걸려 있고 바닥에는 부서진 기와가 널려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도 떨어진 간판과 잔해가 쌓여 있습니다.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기록된 포항 강진. 시간이 지나면서 포항 곳곳은 지진의 피해 흔적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겠지만 이 지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구의 이런 내부적인 힘에 의해서 에너지가 한 번에 약한 지표 틈을 따고서 바깥으로 분출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진의 정의 및 관련 용어부터 볼게요. 펜을 꺼내서. 자, 일단 지진의 정의 보니까요. 지구 내부의 단층 운동, 그리고 화산 활동, 인공 발파 등으로 인해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현상 해가지고 사실 방금 있었던 그 지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북한이다 보니까 지진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핵실험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핵실험이라고 보기에는 생각보다는 지진의 좀 여파가 컸던 걸로 봐서는 선생님 추측으로는 지진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진원과 진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이 지구 내부에서 최초로 발생한 지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원인이 되는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이어지는 지표선과 만난 지점, 이 부분이 진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원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수직선으로 딱 이었을 때 딱 만나는 부분이 진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진원에서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표상에 이제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지진에 대한 피해는 훨씬 더 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 규모와 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라는 건요,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진폭을 이용해서 계산한 절대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정량적으로 딱 표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도라는 거는 어떤 지점에서 사람이 느낀 감각이에요. 또는 구조물의 피해 정도, 이런 거를 12개의 계급으로 등급화를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뭐예요?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척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진앙에 가까운 지역에 있었으면, 그런 건물에 있었으면 진도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됐을 거고요. 또는 내가 진앙에서 거리가 먼 데 있었어도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에 있었으면 진도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면 규모라는 걸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지진의 발생 원리 보면요. 판구조론과 탄성 반발설 요 두 가지 이론이 있대요. 그래서 일단 판구조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독일의 지질학자인 알프레도 베게너가 우리의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조각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움직이고 부딪히고 뭐 충돌하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한 게 판구조론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1년에 수센치 이상의 속도로 엄청 천천히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판의 경계를 따라 지진 화산 활동이 잦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탄성 반발설이라는 건 보면요. 여기 있는 그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죠. 근데 일정 이상의 힘을 가하게 되면 쭉 부러지면서 이제 진동이 가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지진파가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탄성 한계에 도달하면 순간적으로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래서 지구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나라 중에서 굉장히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판 있죠? 어디죠, 여러분? 일본이죠, 일본. 그래서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판이 심지어 4개가 만나는 경기에 속해 있습니다. 태평양판 있고요. 북미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4개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마냥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진 발생 과정을 보면요. 안반, 엄청나게 큰 암석 덩어리에 이제 힘이 가해지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일정한 탄성을 가지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제 어느 정도 축적이 되다가요. 그러다가 이게 그러다가 이게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버틸 수 없는 순간에 도달하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단추 운동에 의해서 변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이라는 것은 위치가 변했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단층은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고요. 역단층은 상반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뭐 주양이동단층이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평행하게 서로가 이동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이런 단층도 있어요. 이런 건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을게요. 지금 P파와 S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P파가 가장 먼저 도착하고요.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파악을 하면 S파가 그 이후로 수초 내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P파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는지가 지진을 조기에 경보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파 이후에는요. 엄청나게 진폭이 큰 표면파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속도는 P파가 제일 빠르지만 P에는 표면파가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파와 S파 보면은 이렇게 전달되는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P파고요. 위아래로 수직으로 움직이면 S파고요. 표면파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높이를 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시 넘어갈게요. 자, 지진기와 지진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거는요. 지진기가 이만큼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주기 지진계부터 가속도계 이렇게 해서 종류가 다 있는데요. 뭐 굳이 여러분들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목적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사용하는 지진계의 종류가 다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파, S파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P파와 S파가 도달하는 이제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PS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PSC 사이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캐치하는 게 훨씬 더 지진의 경보를 발령하는 데 중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 지진의 관측 방법에서 나와 있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지진 관측소가 어떻게 있나를 다 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초광대역이라 그래서 전 국토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초광대역, 광대역, 가속도 요게 한 곳이 있대요. 무등산에. 그리고 광대역, 가속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추공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단주기, 가속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자세히 몰라도 되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진을 관측하는 관측소가 많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진원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은 관측소로부터 얼만큼 이제 퍼져나갔는지 속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딱 이 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딱 겹치는 범위가 여기니까 여기서 지진이 제일 발생한 진원이 되겠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로 지진 해일인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일본에 굉장히 큰 대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때 사진입니다. 요게 여러분 다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시꺼매지는 이유는 이게 아래에 있는 저 깊이 있는 흙탕물까지 전부 다 쓸어서 육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띠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마치 배인 마냥 차가 이렇게 둥둥 떠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지진의 일의 파괴력은 실로 엄청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진의 일과 관련된 영상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5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2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의 90% 이상이 쓰나미에 휩쓸렸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지진보다 쓰나미를 더 무서워하는데요.
충격적인 쓰나미 시뮬레이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8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정헌 도쿄특파원입니다. 이곳은 17만 명이 사는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해안가 도로입니다. 푸른 바다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마을 풍경도 참 아름다운데요. 지진과 함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파제를 뛰어넘은 파도는 도로와 철길을 집어삼킵니다. 승용차는 경보음을 내며 둥둥 떠다닙니다. 거센 물살은 거침없이 마을을 향해 돌진합니다. 바다에서 1.5km가량 떨어진 고마치토리 상점가인데요. 시커먼 파도는 이곳까지 빠른 속도로 밀어닥칩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에 실제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 공포와 경각심을 함께 불러일으킵니다. 남쪽 사가미만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14.5m 높이의 쓰나미가 도시를 초토화시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규모 9.0 동일본 대지진 때 17m에 버금갑니다. 가마쿠라시는 1923년 간토 대지진 때 쓰나미 악몽이 있습니다. 日頃から自分がこの場所で津波に遭った時にはどこを通ってどこに逃げるのか、そういったことを確認しておくことでいざという時の行動が確実になる。 수심 10m에서 시속 36km의 속도로 전진하는 쓰나미가 육지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8분. 모래사장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쓰나미 피난 건물로 지정된 이곳 소방서 4층 옥상까지 올라오는데 5분 20초가 걸렸습니다.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되면 8분 안에 고지대나 높고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 옥상으로 대피해야 살 수 있습니다. 가마쿠라시에서 JTBC 이정헌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때 보면 2만 명이 가까운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뭐 지금도 여러분 그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이 사태 때문에 아직도 지금 환경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환경이 가지고 온 인재기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그쵸, 환경이 가지고 온 환경 문제이기도 하고 자연재해이기도 하고 또 인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쓰나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이 쓰나미라는 말은 일본에서 하도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니까 지진의 일을 아예 그냥 정의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또는 이제 뭐 세서믹 sea wave라고 해서 뭐 지진 해파라고 되긴 한데요. 자, 지진의 일은 보시면요. 원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해저 지진, 그 다음에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로 토사가 막 붕괴될 수도 있고요. 핵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운석이 충돌할 수도 있고요. 또는 빙하가 바닷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해수면의 높이가 급격하게 변화하여서 발생한 파장이 매우 긴 파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높이도 높은데 이 파장의 길이도 엄청나게 길어서 이게 육지로 가면 점점 높아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이 태평양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도의 높이와 피해 정도는 에너지의 양, 지진의 일의 전파 경로, 앞바다 해저 지형과 해안선의 모양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수면의 굴곡으로 인한 지진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여러분, 요거를 보시면 쉽습니다. 수심이 깊을 때는 티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수심이 얕아지게 되면 이게 수심이 얕아지다 보니까 바닷물이 그만큼 위로 더 뛰어오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더 증가가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안으로 가면 엄청나게 높이가 큰 파도가 되어서 육지를 덮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도도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보면 먼 바다에서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만큼 빠르게 이동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지진 해일 경보가 육지로 도달을 하게 되는데 지진 해일이 여러분 왔을 때도요. 시속 36km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 중에 가장 빠른 인간이 우사인 볼트죠. 그래서 이 우사인 볼트만큼 빠른 속도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보를 듣고 미리 도망가지 않고 구경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경보를 받으면 높은 곳으로 튼튼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진 발생 전 그래서 뭐 해수면이 상승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승한 해수면이 전파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육지로 오면서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발생 원인 보니까요. 그냥 이런 거예요. 갑자기 지진 때문에 어느 한 군데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높이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충격이 빵 발생하면 어떤 이유든 간에 바닷물의 높이 차이가 달라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근데 바닷물은 평평해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파도가 되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관측 장비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울릉도에 성인봉 있는 이 울릉도예요. 울릉도에 이 해안가에 보면은 초음파식 해일 파고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바닷물의 높이를 측정을 해서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경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지진 해일이 발생을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떻게 도달을 할지 이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경보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로 이제 화산이 있어요, 여러분. 화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화산이 있죠. 지금 휴화산이라고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백두산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백두산 같은 경우에도 폭발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진과 화산 분출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글로벌 영상이어서 요거 말고 백두산 폭발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잘 보셨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산의 정의 및 관련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봅니다. 마그마라는 건요, 여러분 용암이랑 달라요. 그래서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있을 때 마그마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암석이 녹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온도가 수천 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표를 분출하면 식으면서 이제 암석이 되는 겁니다. 쇠설물이라는 거는 막 부서져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쇠설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류, 그러니까 부서지는 것 말고도 뭐 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파편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칭적으로 주로 재를 제외하고 쇠설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산 이류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사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사태. 근데 이제 폭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정상에 물이 고여 있으면 백두산 천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내리면서 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근데 물뿐만이 아니라 암석이나 토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부석이라는 건 용암이 갑자기 식어서 생긴 물에 뜨는 가벼운 돌인데 요 이유는 뭐냐면요. 암석이 처음에 이렇게 용암이 이렇게 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용암으로 이렇게 쭉 날아올 때 안에 가스를 머금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빠져나가면 그만큼의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져서 물에 뜨는 이런 바위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부석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산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의 유독가스가 나온다고 하고요. 화산탄이라는 거는 이렇게 처음에 딱 분출을 해요. 분출하면 이렇게 된 게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점점 고구마 모양으로 이렇게 탄환 모양으로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화산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산재는 말 그대로 분출된 미상 가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화산 활동에 따른 단계별 대응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나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전 지구적 영향을 끼치는 화산이 분화를 했을 때 일단 관심을 가지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그래서 주변 지역의 화산 또는 전 지구적 영향을 끼치는 화산이 분화해서 이제 화산재 주의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치는 겁니다. 경계. 이거는 분화가 되어서 화산재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그리고 분출물에 의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농후할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백두산이 폭발했다. 근데 백두산 폭발이 좀 심해지면 경계에서 이제 심각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난 발생 시 대처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알면은 오늘 수업은 그냥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더욱 위험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어느 정도 지진 직후에는 좀 안전한 맞는 얘기고요. 지진이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면 요거는 안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일본과 우리나라의 특징을 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비책이나 교육이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바로 어제도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지진 해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마냥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안해요 여러분, 자꾸 낙서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장소별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물 안에 있을 때 강한 구조물 아래로 재빨리 대피한다. 왜? 어디를 보호해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창문이나 발코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다. 왜? 유리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대피할 곳이 없거나 멀리 있을 경우에 재빨리 몸을 구부려야 한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넘어지기 쉬운 선반이나 책장 등 이런 걸로부터 멀리 피하고요. 콘크리트 벽이나 구석 등 안전한 장소. 왜? 모서리 같은 경우는 기둥이 많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뭐 문틀 아래라든가 목욕탕 이렇게 어느 정도 구조를 받쳐줄 수 있는 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스밸브와 전원, 수도밸브 같은 경우에 잠궈가지고 2차 피해를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걸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갇힐 수도 있고요. 이게 케이블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건 이용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공공장소 지하철 안에 있을 때 지하철은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화재가 나면은 위험할 수 있겠지만 화재가 안 날 경우엔 기본적으로 터널 내부가 그런 진동이나 충격에 견디게 보강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동차 안이 상당히 안전한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지 않는 한은 안에 있다가 조금 잠잠해졌다 싶으면 밖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치이거나 감전 등의 사고가 날 수도 있다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건물이나 극장에서는 진동이 멈출 때까지 그대로 앉아있는다. 대신에 머리를 감싼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출구에 사람이 몰리면 위험하므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야 내가 먼저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밖이나 운전 중일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운동장은 여러분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막 영화처럼 그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지진은 건물이 사람을 죽인다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넓은 공터가 훨씬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머리를 보호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바위로부터도 잘 대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 안에서는 안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왜? 지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차라는 것 자체가 진동에 견디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보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쓰나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부모님과 같이 이런 내용을 잘 공부를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배우면 다른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좋겠죠? 동생한테 얘기해도 좋고요. 자, 그리고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높은 지대이면서도 특히 콘크리트, 철제 콘크리트로 된 단단한 건물로 올라가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 바다에서 지진을 느꼈다면은 막 약간 뭐 화물차라든가 아니면 기차가 쿠궁거리면서 오는 그런 듯한 소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느껴지면 경보가 안 났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피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래요? 지진도 마찬가지고 화산도 마찬가지고 지진 해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 3차로 피해가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로 내려오면 안 되고 안전해질 수 있을 때까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안이나 바다에서의 지진의 대피 요령 또 나와 있어요. 배가 정박했을 때는 여기에 있을 때 가까운 해안에 있을 때는 묶어두고서 피해야겠죠. 근데 먼 바다에 있을 때는 차라리 높이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요. 항구로 가지 말고 먼 바다에 떠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진행 상황별 화산 분화 시 대피 요령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휴대폰, 손전등, 그 다음에 휴대용 라디오. 왜? 기지국이 정보가 안 될 수도 있고 와이파이가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라디오가 의외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여유분, 양초 성냥, 구급약품, 비상식량, 물, 담요, 소화기, 칼, 공책, 연필,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요즘에 쓰고 있는 방진 마스크, 눈 보호 장비 이런 것들이 화산 폭발에 대비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은 제일 피해가 많이 가는 게 재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게 또 가스를 마시지 않게 그리고 어두워졌을 때 잘 볼 수 있게 랜턴이나 그리고 이제 정보를 잘 받을 수 있게 라디오나 휴대폰을 잘 챙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OX 퀴즈 볼게요. 실내에 지진 발생이 느껴졌을 때는 책상 등 고정된 구조물 밑으로 대피한다. 동그라미죠. 그죠?
그리고 실내 지진 발생이 느껴졌을 때는 넘어지기 쉬운 선반 책장을 의지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요. 실내 지진 발생이 느껴졌을 때는 건물 안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틀렸고요. 방석 등으로 머리를 꼭 보호해야겠죠. 비교적 안전한 벽 모서리, 목욕탕 등지로 대피해야 되고요. 가스관이 막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스밸브를 열고 전기기구는 가급적 그대로 두고 이러면 여러분 가스 폭발이나 전기 화재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피하기 전에 반드시 창문 아래나 발코니에서 바깥을 살핀 후 이런 데는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 계단보다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우와, 이것도 틀린 얘기죠. 자, 지진의 일 발생 시 특보가 내려진 경우 주변 사람에게 신속히 알리고 대피해야겠죠? 니들만 살면 안 됩니다. 일본 서해, 즉 동해 먼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존재한다. 그래서 하는 일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에 아니죠. 시간적 여유가 존재하더라도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경보가 늦게 왔을 수도 있잖아요. 자, 항구에 있는 선박은 먼 바다로 이동시키고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항구에 움직이지 않게 정박을 시켜야 합니다. 해안가에서 열차가 지나가는 것 같은 강한 진동이 느껴진다면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해일이 2, 3분 이내 덮칠 수 있지만 특보가 발표되지 않았다면 성급히 이동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지진을 거의 느낄 수 없다. 파고는 해안 부근에서 높아진다. 그래서 먼 바다에서 항구로 복귀하지 않는 게 좋다. 맞는 얘기고요. 지진의 발생 시 조업 중인 경우 선박은 반드시 항구로 신속하게 귀향을 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발생하면 항구의 파고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지대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자, 화산재해 시 필수 구비품은 재해 경보가 난 뒤에 마련해 두지 않기 때문에 대형마트로 가서 사재기를 하는 동안 이미 큰일 나겠다, 얘들아. 사재기 자체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 마스크를 이용해 재나 유독가스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일반 마스크는 안 되고요. 방진 마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문과 창문은 닫아두고 틈새를 테이프로 막거나 젖은 수건을 놓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스나 재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고요. 유독가스는 가벼워 위로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라고 했는데요. 가스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화산 유독가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아래로 깔리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멀리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기경보 시스템 소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상청에서 하는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해가지고 S파가 도달하기 전에 P파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고요. 그 P파가 1.7배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S파라는 더 큰 피해를 일으키는 파가 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조기경보가 되고요. 지금은 25초 이내인데 지금은 이 현재라는 건요, 여러분 2017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2017년은 25초 이내였는데요. 아마 지금 20년에는 이제 7초 이내 이렇게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지진과 함께 피파가 먼저 오고요. 감지가 되고 나면 자료를 전송을 해서 10초 이내에 조기경보를 끼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가 큰 S파가 오기 전에 사람은 이미 도망을 간 거죠. 자, 그래서 조기경보의 중요성 보면요. 2초일 때는 아무것도 대피할 수가 없어요. 2초 뒤에 지진 발생하면은 뭐 경보 오면 뭐예요? 그죠? 근데 5초만 돼도요, 여러분, 머리를 보호할 수 있고요. 10초가 되면 뭐 4층에 있으면 어렵겠지만 1층이나 2층에 있으면 제법 빠르게 밖으로 탈출할 수 있다고 하고요. 20초가 되면은 95%의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2초일 때는 사상자가 75%였는데요. 그랬는데 20초가 되니까 사상자가 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진 조기경보, 속보, 통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개선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25초 이내 규모 5.0 이상, 3.5 이상은 2분 이내, 그리고 2.0 이상은 5분 이내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속정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세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전했다면 지금으로부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호하는 게 기상청이다 해서 여러분들 기상청이 날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도 하는구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